워낙 이 직책들이 다양하게 변해 왔기 때문에 그 무렵에 같이 지냈던 분들은 그 무렵에 호칭으로 부를 것 같고, 근데 본인은 어떤 그 직책이 호칭이 제일 편하고 혹시 마음에 드십니까? 네, 저는 교수를 미국에서 3년, 한국에서 31년 했고, 예. 총장은 4년, 네. 총리는 1년, KBO 총재는 3년 했습니다. 네. 제일 오랫동안 부르던 호칭을 교수님? 네, 받고 싶습니다. 네. 네. 그럼 그 외국 학생들은 프로페서 뭐 이렇게 부르나요? 뭐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보다 더 전통적인 예의가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저보고 써라고도 부르고, 써. 네, 프로페서라고도 부르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위아래 가리지 않고 이름을 부르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제가 3년쯤 지나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긴 예.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콜롬비아 대학 교수할 때 더스틴 호프만 좀 닮았다고 그래요. 코가 진짜 닮았으니까. 저보고 더스틴 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야. 되게 뭐 써 그러든지 뭐 프로페서 정 이렇게 했습니다. 네. 뭐 사실 좀 약자로 프로프 정이라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한국 스포츠 미디어 학회 고문으로 위촉이 되셨거든요. 어떤 제안들을 하고 계신지요? 근데 우선 저는 책 읽는 또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기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배재성 회장님 보고 좀 책 읽는 운동선수 좀 기르는데 전략 두고 합시다. 예. 동시에 공부만 하지 않고 예. 운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생도 키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희 이제 가족 중에 운동을 했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추나가 이제 농구를 하셨었는데 옛날 그 스포츠인들을 보면은 학창 시절에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해도 되게끔 수업 시간 좀 빼주는 그런 관행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그것을 이제 엘리트 스포츠라는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근데 요즘 친구들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부도 잘하면서 또 운동도 잘하고 그만큼 더 힘든 시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본인들한테는 운동하기가. 네. 예. 제가 사실은 그 주말 야구 만든 다음에 예. 운동선수 했던 분들 부부들하고 우연히 막걸리를 마시게 됐어요. 네. 이종범 선수, 전상열 네. 선수, 또 안경현 선수. 예. 이 부부니까 6분이죠. 예. 또 저하고 제 아들하고 우연히 만나서 두 막걸리 분이 저기 두산 저기 오비 출신이시네요. 맞습니다. 세 분 중에. 예.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랑을 했어요. 예. 제가 주말 야구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오. 공부도 하고 야구도 하는 학생들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반응이? 이종범 선수 부인이 그러니까 애들 공부도 못하고 야구도 못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굉장히 그 나중에 좋아했던 것은 이정우 네. 선수가 너무 잘하죠. 뭐 제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지만 야구는 정말 잘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 후로 못 만났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수명이 이제는 100살이다 그러고 운동선수들 그 체육 수명이 한 40밖에 안 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네. 그럼 나머지 60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는데 기본으로서도 딴 걸 많이 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활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라도 그 주 종목 이외에 딴 것들 많이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 채덕지가 중요하고 또 운동선수들이 공부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포츠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야구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타공인 야구광으로 알려져 계시잖아요. 또 야구 예찬이라는 책도 내셨고 스스로를 야구 바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이 야구의 어떤 매력이 이렇게 정은찬 이사장을 오랜 기간 동안 야구를 사랑하게 만들었을까요? 전 뭐 70여 년 동안에 여러 가지를 경험하며 살았는데 실생활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면서 살았어요. 네. 근데 또 좋은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에 영어로 하면 ups and downs가 있듯이 야구에도 ups and downs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특히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2스트라이크 3볼까지도 세상에 어떻게 야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공 모르고 하나의 역전이 가능한. 네. 그렇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세옹심화라 그럴까 스릴이 굉장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많은 구기 종목들은 골에 공을 집어넣든지 또는 저 상대방 에어리어에 공을 때려 넣든지에 그렇죠. 점수를 따는데 예. 야구는 타격을 한 다음에 1루, 2루, 3루 그래서 홈까지. 홈까지
가야 1점을 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홈 플레이트에 그 도달해야 1점을 내는 걸 보면 역시 야구가 굉장히 가정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홈으로 돌아와야 해서 가정적인 운동이다. 저랑은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게 네. 사실 그 다른 스포츠는 결정적인 한 번의 실수로 바로 골까지 연결이 되는데 네. 야구는 사실 홈런이 아닌 이상은 바로 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사 만루에서도 점수가 못 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 한 고비를 넘는 게 쉽지 않다. 인생의 교훈. 또 1회부터 9회까지 100살 시대니까 지금 이제 7회를 보내고 계신 건데 근데 야구를 또 보면은 7, 8, 9회 점수가 또 많이 나요. 아우 그럼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인생이 야구에 비유되는 사례가 네. 참 많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사람들은 아마 저 7회가 점수 많이 나는 것은 7회가 럭키 세븐이라 그렇다 그러는데 공격하는 팀으로 보면 럭키하지만 수비팀은 럭키하지 않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대요. 아마 수비하는 네. 선수를 좀 지쳐서 바로 실책도 많이 나오고 바로 그렇습니다. 네. 저 국흥주라는 사람이 쓴 운명의 9회 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그 책에서 그게 럭키 세븐이 왜 럭키 세븐이냐면 7회쯤 가면은 수비팀이 이제 지쳐서 점수 날 때쯤 됐다. 그러니까 선경팀도 한 행운을 잡을 수가 있고 예. 또 수비팀도 한 행운을 잡을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저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해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구를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요. 야구 때문에 박사학위를 또 늦게 따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박사학위를 다 딸 줄 알고 조합마크에서 가갖고 네. 교수로 취직을 했는데 아, 졸업할 때까지 4년 지날 때까지 박사학위를 못 받았어요. 학위가 나올 줄 알고 이미 서류를 넣어서 취업까지 네. 준비. 나 이제 네. 이제 교수 할 거야 이랬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저 강의도 하고 예, 또 교수인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예. 또 대학원 다니는 학교에서 논문 쓰고 하느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 다른 제 능력이 좀 부족한 것도 있었겠습니다만 유학하는 중에 해마다 처음 한 1, 2년 말고 그다음에는 한 1년에 야구 게임 한 100게임은 봤을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162게임까지 볼 수 있는데 제가 다 볼 수는 없고 한 주로 TV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예. 100게임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데 좀 지장이 있었죠. 그래서 좀 늦어졌죠. 저도 충분히 합니다. 저도 야구 때문에 재수했다니까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야구가 잘하는 팀을 응원하는 분들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보통 가을 야구를 해서 포스트 시즌이 그 입시철이에요. 하필이면 10월, 11월. 정말 그래서 뭐 그렇네요. 네. 기말고사 그리고 수능 이 볼 무렵인데 야구에 빠진 사람들은 고3이고 뭐고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야구는 일단 보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저도 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학교에 중간고사나 학기 말고사나 예. 있건 말건 서울운동장, 동대문 야구장 가서 야구 많이 봤습니다. 거기 야구 게임에 예. 3분의 1 또는 2분의 1은 다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야구를 이렇게 좋아하면 보통은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뭐 팀에 들어가서 좀 사회야구 하거든요. 좀 해보셨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저 초등학교 4학년에 처음 야구를 경험해서 예. 네. 동네 야구를 했죠. 그래갖고 저 대학 졸업하던 때까지 전부 10여 년을 야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학교 2학년 때는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구 시합에 나가고 싶었는데 네. 주전은 한 번도 못하고 이른바 주전자 선수를 했어요. 지금은 석회가루가 많으니까 다 네. 운동장 만드는데 석회가루 쓰지만 그 당시에는 주전자에도 물 담아갖고 저 물로 라인 그거. 라인 그게 또 금방 마르기 때문에 이게 저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또 보여줘요. 수시로 보여줘야 돼요. 네, 제가 주전자 선수를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가을인가 우리 네. 학교하고 다른 학교하고 시합을 하는데 1년 선배인 중3 7명에다가 네. 우리 학년 2명을 라인업으로 선생님이 정해서 하시대요. 네. 네. 근데 저는 거기 물론 못 꼈죠. 저희 다니던 중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국민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 학생들이 야구부에 주류를 이루고 있고 참 잘했어요. 네. 저 초등학교 때부터 이 몸 보호대까지 쓴 학생들이라. 그러니까 제가 거기 낄 수가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중학교 2학년 2, 3학년 7수 야구하는데 그들이 이제 수비로 나간 틈에 코치 선생님 보고 근데 정만식 선생님이신데 예. 선생님 저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이제 한번 주전 선수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경상도 분이신데 네. 은창아
니는 공부해도 된다던데. 그래서 아이고. 야구는 영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원래 그 다음 날부터 그만뒀어요. 니는 공부나 해라 이것도 아니고. 그래도 혹시 연습하면 되지 않을까 여쭤봤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다음부터는 예. 안 가고 그 대신에 야구 구경은 정말로 많이 했어요. 네. 예. 어린 시절 이제 야구에 대한 꿈을 이루지는 못하셨습니다만 팬으로서 더군다나 성공한 덕후죠. KBO 총재까지 하셨기 네. 때문에 뭐 충분히 그런 아쉬움은 털어내셨을 거라고 보고 근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야구 좋아해서 경기 많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응원하는 팀이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 네, 대학원 다닐 때는 제가 뉴저지에 있는 예. 대학원 다녔는데 거기 뉴저지에는 팀이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다른 지역의 팀을 응원해야 되겠는데 마침 그때 그 뉴욕 매츠가 1962년에 설립이 돼서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기에 따라서 뉴욕 매츠 응원을 했고 예. 이제 그다음에 뉴욕에 이사를 갔습니다. 저 교수하려고. 뉴욕시에 뉴욕 양키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뉴욕 양키스야말로 미국 최고의 전통의 팀 아닙니까? 그래서 뉴욕 양키스 응원회를 했지요. 그래서 뉴욕 매치 할 때는 역시 투수로서는 탐 시버라고 하는 아주 정말로 유명한 피처가 있어서 그 사람 좋아했고 양키스에 가서는 저 월드 시리즈에서 4연속 홈런을 친 레지 잭슨 응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탐 시버나 레지 잭슨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네. 또 오늘 자랑 너무 많이 하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네. 레지 잭슨이 저한테 그 사인볼을 하나 보내줬어요. 오. KBO 총재되자마자 미국에서 스프링 캠프 하고 있는 선수들 격려하기 위해서 미국 갔다 오는 길에 피터 오말리라고 하는 LA 다저스 구단주 하던 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을 방문을 했는데 참으로 저를 싫어했다. 뭐 왜 싫어하냐고 예. 그랬더니 제가 저 총재 되고서 첫 취임식 할 때 기자들이 네. 어떤 게임이 일생에서 가장 멋있었느냐 그럴 때 하나는 안경현이 2000년에 네. 2000년에 LG하고 두산하고 저 플레이오프 할 때인가. 하필 LG입니까? 예. 근데 안경현이 저 9회 전에 홈런 쳐갖고 그렇습니다. 저 그다음에 연장전으로 가서 예. 심정수의 홈런으로 예. 저 두산이 이긴 게임이 있었는데 그 게임이 기억이 남는다. 그리고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1977년이죠. 아마 1977년에 뉴욕 양키스하고 LA 다저스하고 월드 시리즈에서 붙었는데 저 레지 잭슨이 LA에서 홈런 치고 뉴욕에서 또 치고요. 그 4개의 홈런을 연속해서 친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랬는데 피터 오말리가 LA 다저스 그랬으니까 예. 굉장히 네. 기분 나빴으나 그래도 네가 레지 잭슨이 기억에 남는다니 그 사인볼을 곧 너한테 하나 보내주겠다 해갖고 나중에 저한테 그 볼이 왔어요. 그래서 그 자랑스럽습니다. 예. 네. 아니 그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야구 많이 보셨고 이제 팬들은 이제 두세 개 옮겨 다니셨는데 네. 말씀하신 중에 은연 중에 이제 국내 프로야구에 응원하는 팀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팀을 네. 언급을 하셨어요. 인생 경기로 꼽는 게 이제 LG와 와, 9회 두산? 네. 두산 경기 동점과 역전 끝내기까지 이겼던 그 경기. 베어스 팬이시잖아요. 네, 제가 베어스가 이제 오비 베어스였잖아요. 시작할 때. 네. 그때는 그 본거지가 대전이었었어요. 그랬었죠. 대전이 충청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오비 베어스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거기 한화 이글스가 들어가고 오비 베어스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너 한화 이글스로 바꿔야 되잖아. 그래서 야 한번 팬 시작을 어떻게 또 바꾸냐 그렇게 해서 안 바꾼 이유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동창회 장학금을 받고 다녔는데 그때 동창 회장이 오비 맥주 사장하시던 박두병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장학금을 주셔서 아이 뭐 대학 다닐 때 장학금도 주고 우리 충청도인데 그때 거기 응원해야지 해갖고 지금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됐죠. 40년이나 됐습니다. LG전자에서 장학금을 드렸으면 이제 LG 팬이셨을 텐데.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4명의 아버지인데요. 이사장님께는 4분의 아버지가 있다 그래요. 물론 낳아주신 아버지가 계시고 그 나머지 3분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자신의 행로를 바꿔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은인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한 분 한 분 보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 낳아주신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돌아가셨다고 하죠. 네, 저는 아버지가 초등학교 1학년만 마친 후 네. 서울로 이사 오시고 나서는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9살에 예. 돌아가셨죠. 네. 그러나 일찍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미친 영향은 아주 많이 있죠. 어머님과 함께 예를 들어서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먹지 않는 것이네. 이 아마 분에 맞게 살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식탁이 있지만 옛날에는 안전뱅이 밥상에서 밥 먹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네. 저희 집에 사실 일어나서 밥 먹을 정도의 음식도 많지 않았는데 손에 닿지 않는 음식은 밥상에서 먹지 않는 것이네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하나는 혹시 잔치집에서 초대를 하더라도 3번 이상 간곡히 오라고 그러자면 가지 않는 것이네 이런 그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서 저희 부모의 영향이 일생에 크게 컸다. 그 이외에도 또 자라면서 한참 그 어린 시절의 기억도 좀 네,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게 살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우리 어머니가 좋게 말해서 충청도 양반집에 저 며느리였던 사람이 뭘 할 게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수도여자 의과대학이라고 나중에 국학대학인가 그리고 고려대학으로 편입된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만 거기 병상 시트를 많이 받아다가 네. 세탁을 했어요. 예.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뭐 우리 어머니가 다 못하시고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청 주셨던 것 같은데 그때 그 하청 조건이 공정했는지 안 공정했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그거 네. 갖고 잘 안 되니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1 때까지는 점심 먹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다음에 아침 저녁도 전부 미국에서 그 당시는 강냉이 가루, 옥수수 가루를 얹어 줬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갖다가 아침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 먹고 저녁에는 죽 먹고 살았죠. 그냥 뭐 제삿날 저희는 옛날 제사 지냈거든요. 요새는 교회 다니지만 제삿날, 생일날, 명절날 이런 날이나 쌀밥 먹고 했지 저 밥 먹은 적이 많지가 않고 예. 그래서 이제 고1 때는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나 이렇게 하다가 대학 못 들어가겠다 해서 네. 고1 때는 시간제 가정교사 했고 고2하고 고3 때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아서 입주가정교사를 아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주가정교사한 고2 때 처음으로 점심을 도시락을 싸갖고 갔어요. 그 당시 유행하는 말로 쇠고기 장조림, 네. 쇠고기 장조림하고 계란 반찬 갖고 가서 첫 점심 갖고 갔을 때 애들한테 막 이랬었거든. 크기가 너나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1, 고2, 고3 때 다 가정교사 노릇하면서 자랐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근데 호적은 또 숙부님으로 돼 있습니까? 네, 이제 저는 저 둘째 아버지입니다. 예. 저희 아버지가 큰 아들이고 아들이 둘이고 예. 둘째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셋째 아버지 아들 하나, 넷째 아버지 아들 하나니까 네. 그 큰 아들이었던 저희 아버지가 둘째 아버지한테 제가 차남이었거든요. 양자를 주기로 암묵적으로 돼 있었는데 이미. 네, 예. 근데 우리 그 둘째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만날 때마다 형수님 문찬이는 우리 애입니다. 형수님 우리 문찬이는 우리 애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다가 네. 어떻게 된 건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고1 때인가 네. 저를 아예 호적에다 양자 수속을 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실질 명목적으로는 그 전부터 양자했었고 이제 호적에 올린 거는 이제 고1 때인가 네. 그때 올려서 저 양자했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서울로 올라왔지만 둘째 아버지는 시골 살아셔서 방학 때마다 저 공주에 가면은 저희 둘째 아버지가 이제 호적상 아버지가 네.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해주셨죠. 그래서 방학 기다리다가 방학 때 빨리 가서 뭔가 고기도 많이 먹고 금강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잉어도 많이 먹고 기억이 납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대가를 이루시고 이제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이런 어려웠던 기억들을 웃으면서 이제 편하게 풀어내 주시지만 제가 만약 이런 상황이었으면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서 뭐 농담처럼 쓰리총 뭐 최초의 이력일 거다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만 포파더네요. 아버지가 4명이기도 정말 쉽지 않은데 세 번째는 심지어 이제 외국인입니다. 학비를 대주셨던 스코필드 박사. 예,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우리 클래스메이트 뭐 이름 대도 될까요? 이병헌이라는 클래스메이트가 학교 갔다 오는데 그 사람들 경상도예요. 은창아, 네 어느 학교 갈 끼고 중학교 어느 학교 갈 끼고 그래서 뭐뭐 하다가 나는 취직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 그런 거 그래서 글쎄 우리는 그냥 취직해야 돼. 그랬더니 그날 그거를 자기 부모한테 가서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서울대학교 수의학과 교수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부부가 우리 집에 오시더니 아니 너 중학교 못 간다면 너 공부 열심히 해서 경기중학 붙으면 등록금 대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래 지금부터 갖고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공부해갖고 중학교 붙었더니 그분이 저를 스코필드 박사한테 소개했어요. 예. 이제 스코필드 박사가 저 중학교 등록금도 대주시고 나중에 고등학교도 등록금 일부 대주시고 해서 학교 잘 다닐 수 있었는데 뭐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중1 때 처음 만나서 대학 때 졸업하고서 금방 돌아가셨는데 그 10년이죠. 네. 10년 동안 정말로 많은 것을 배웠고 저의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잘 아시다시피 1916년에 세부산서 의전에 오셔서 교수하시다가 1919년 3.1운동 때 예. 네. 그 3.1운동의 실상을 사진을 찍어서 세계에 알리고 예. 네네. 뿐만 아니라 그해 4월에 경기도 화성시 무슨 제암리, 수천리, 고주리 등에서 벌인 일제의 만행을 다 사진 찍어서 예. 세상에 알려서 저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1943년 카이로 선언 때 네.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고 하는 선언한 거 그런데 적어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이 일본 사람들한테 거의 강제 추방당하다시피 해서 모국인 카나다로 가서 정말로 훌륭한 명실상부한 교수로 계시다가 57년인가 8년에 1957년 8년에 은퇴하시고는 58년에 다시 한국에 오셔서 네.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적어도 두 가지 커다란 일을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는 한국 사람들한테 그 건설적 비판 정신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하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좀 하고 뭐 잘할 땐 잘한다고 그랬지만 비판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 사회 비판을 건설적이나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유린 보육원 도와주셨고 네. 저처럼 학교 가고 싶으나 집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학비도 대주시고 했죠. 근데 정말로 그 커다란 영향을 미친 거는 몇 가지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는 정직해라.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네. 한번 거짓말 해봐라.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그렇죠. 하게 되면 네. 굉장히 많은 거짓말을 할 텐데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는 피곤해 살기 힘들다. 생활하기 힘들다. 예.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 네. 특히 선한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의 자애로움으로 대하고 강한 사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 그리고 또 항상 강조하신 것이 국력, 국가의 힘을 신장시키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저 대학 가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시고 네. 또 나중에 제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신 게 동반성장하고 연결이 됩니다만 대학 갈 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마지막에 어느 과를 갈까 하는데 그분이 저보고 어디가 좋으냐 그래서 그래서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성장은 됐는데 부나 소득의 분배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다. 네. 이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으니 너는 소득 격차 등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고 동시에
국가 경제 신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과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경제학과로 가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분배의 악화 이것이 계속될 텐데 너는 그 일생을 이걸 갖다 완화시키는 네. 일을 하면서 살으라고 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에 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의 정운찬 이사장을 만든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의 은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음속 네 번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조순 전 서울시장인데요. 네. 당시에 그 한국은행에 입사한 청년 정운찬에게 미국 유학을 가라라는 조언을 또 해주셨다고요. 근데 조순 선생님은 사실 그 전에부터 이제 제가 저뿐이 아니라 많은 우리 동창생들이 흠모하게 됐었죠. 저는 1966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예.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학과에 있었어요. 경제학과가. 정말로 딴 데하고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 있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네. 재미가 없는 거예요. 학교가. 무슨 회계학도 가르치고 경제원론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가르치는데 별 재미가 없이 1년 반이나 지나고 나 이거 어떡하지? 단과로 전과할까? 시험 다시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7년 가을에 미국에서 유학을 마치시고 또 교수하시던 조순 선생님이 오셔서 그 67년 가을 학기에 우리 경제학과 50명 학생이 전부 넘어갔어요. 다들 야 우리 미국 가자. 미국 갔다 오면 우리도 조순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렇게 꿈을 꿨었는데 네. 근데 미국 유학이라는 건 뭐 말만 그렇지 잘 하기 힘들었었죠. 그래서 조순 선생님 덕에 경제학에 취미를 붙이고 열심히 공부한 후에 이제 한국은행에 들어가겠는데 그 한국은행에 들어간 것도 조순 선생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당시 무시험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울대 경제과 하나, 경영과 하나, 뭐 예를 들자면 예. 또 고대 하나, 연대 하나, 서강대학 하나, 성균관대학 하나 이런 식으로 몇 명을 포션이 있었고 네. 배분을 해서 특채처럼. 쿼터를 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추천을 하는 건데 예. 선생님한테 가서 저 한국은행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럼 하지. 근데 성적을 좀 봐야 되겠네. 그래서 이것저것 보시더니 안 된대요? 해주셨어요. 저와 함께 안 된다고 했어야 얘기가 되는데. 외국어대학 교수 하던 김승진 예. 하고 네. 저하고 해주셔서 한국은행도 무사히 들어갔고 1년 좀 더 다녔을 때 조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서는 정군 유학에 나가지. 여기서 학부만 공부한 거 갖고 여기서 일하는 것도 부족할 테네. 할 거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유학을 가려면 유학 시험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우선 지원을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 클래스메이트가 지금 미국 어느 대학에 있는데 그 친구가 좋은 학생 하나 보내주라고 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괜찮을 거야. 근데 그 대학이 제가 마지막 나온 프린스턴 대학이 아니라 네. 오하이오주에 있는 마이애미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조 선생님이 가서 1년 만에 석사 다 끝내고 1년 딱 지나자마자 딴 데 가야 되니까 1년 만에 반드시 석사를 끝내야 되네. 그래서 서머스쿨까지 다 해서 끝내고 그 다음 학교로 옮겨갔습니다만 유학을 그렇게 해서 해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처가 될 집에 가서 제가 되게 따님하고 장가 가고 싶습니다만 전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 그게 71년이니까 저희 집사면 3학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미국 가서 잘 유학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잘 되면 편지를 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따님을 시집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는데. 이기적인. 예, 대학교 3학년인 딸을 사귀고 있는데 내가 지금은 결혼을 못하는데 심지어 나는 유학 갈 거니까 기다려. 유학 가서 편지라도 좀 보낼 테니까 기다려 주실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네.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냥 두 분이 기분이 안 좋으셔서 그렇죠. 자네 얼굴이 잘생겼나? 키가 큰가? 돈이 네. 있나? 부모가 있나? 아이고. 돈이 있나? 장래가 있나? 그러셔서 뭐 깜짝 못하고 나와갖고 미국 가서 한 1년 있다 다시 네. 연락을 하려고 연락했습니다만 1년 사이는 편지 안 하셨어요? 했죠 많이. 그런데 다시 이제 마음을 먹고 예. 네. 여기 아무래도 결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 선생님한테 저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금방은 움직이지 않으시고 1973년 초에 조순 선생님이 사모님하고 우리 장인 장모님을 모셔다가 이야. 남산의 동보성이라는 중국집에
중국 음식점이 있었는데 와. 거기다 조니어가 한 병을 다 비우고 두 분이 장인어른하고 저희 네. 조 선생님이 다 비우시고 막판에 조 선생님이 정운찬 군이 외적인 조건은 보잘것 없을지 모르지만 예. 나중에 조그만 대학의 교수는 할 겁니다. 그랬더니 저희 장인어른이 그럼 합시다 그래갖고 결혼했다고 그래요. 뭐 네 분의 아버지 중에 최고가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네, 갑니다. 지금의 인연을 만들어 주신 네. 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그뿐이 네. 아니라 뭐 그뿐이 아니라 저 귀국 후에도 네. 또 제가 저쪽 대학에 취직해 있는데 금방 서울대학교 최초로 교수 공채제도가 생겼으니 네. 지망하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선생님 여기 교수 시작이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해보지 뭐. 저 서류 미비로 말씀은 듣고 안 되려고 서류 미비로 했는데 추천서만 안 보냈더니 추천서를 여기저기서 뭐 받아가셔갖고 저를 뽑아주셔서 뽑힌 다음에 한 2년 후에 왔습니다만 하여튼 조선 선생님이 아직도 저희 네. 멘토십니다. 아, 그럼 너무 감사한 분이라는 생각 들고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제 1년 반을 지나고 있고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말에 집단 면역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창궐하기 때문에 해외도 우리나라도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 이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수출이 좀 호조를 보이면서 우리 경제는 조금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제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있었던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사실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는데 소득 하위 계층들이 더 힘들어진 상황. 그래서 이제 고전 얘기가 하셨으니까 뭐 케인즈 경제학 보통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울의 경제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현재 시점의 격차 해소 방안으로 이 방안이 조금 유용하다고 보십니까? 좀 비슷한 흐름을 우리 정부가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요. 네, 저 케인스하고 지금 그 격차 해소하고는 아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 것 같고요. 케인스 이전에는 그냥 이른바 자유주의라고 그래갖고 예. 네. 시장에 맡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아담 스미스의 1776년 국부론 이후 예. 그런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하다가 보니까 맞지가 않았죠. 네, 공급은 많은데 예. 수요가 없으니 수요 창출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케인스의 기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케인스가 또 아담 스미스 이후의 경제학과 비교해 갖고는 분배에 더 관심을 예. 많이 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안고 있는 저성장 또 양극화 이 문제는 코로나 이전부터 생겼던 건데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그 전부터는 성장을 잘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 4% 3.8%가 4% 성장할 거라고 목표를 삼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이른바 기저 효과라고 그래갖고 작년에 성장률이 아주 낮았기 마이너스였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4% 3.8% 목표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건데 다른 나라는 그보다 훨씬 높아요. 저 미국, 유럽 이런 데가 8% 6% 성장하는 걸 예상하고 있거든요. 막혀있던 게 이제 뚫리면서 그렇죠. 쏟아져 나온 네. 거죠. 근데 이제 분배는 더욱더 악화됐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참 답답하죠. 더욱더 동반 성장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반 성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빈부의 간의 동반 성장 또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동반 성장이 사실 정운찬 이사장이 10년 넘게 계속 강조하고 계신 부분이잖아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좀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저 정부에서 일할 때 저 7천억, 8천억 원 매출을 올린 어떤 중견 기업인이 총리실로 찾아왔어요. 네. 평소에 알던 분입니다. 저 이민 갈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게 2010년 봄입니다. 그랬더니 해도 너무해서 못 살겠다. 그 사람이 중견 기업인인 동시에 그 큰 수출 대기업과 협력하는 중견 기업이었어요. 네. 근데 뭘 이렇게 해도 너무합니까? 그랬더니 후려치기를 너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강 무슨 뜻인지 알았지만 후려치기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경제학자 노릇하니 이 나라 경제가 힘들지 않아?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네. 후려치기라고 하는 거는 그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 또는 특히 수출 대기업한테 그 납품을 할 때 네. 부품을 납품할 때 납품가를
후려치는 거예요.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춰서 그렇죠. 하려면 하고 말란 말을 네, 이렇게 이제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매 4분기마다 네.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님 중견 기업인이 이민 가겠다니 중소기업인은 오죽하겠습니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 파탄납니다. 그랬더니 저 대통령께서 이리저리 알아본 다음에 저 그해 9월 달에 청와대 경제회의에서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자고 약속을 하고 결의를 하고 정식 12월 13일에 동반성장위원회가 발족을 하고 네. 저는 이미 그때 총리를 그만뒀을 때예요. 저 세종시 개선안이 6월 29일에 국회에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만둔다는데 저보고 하라고 해서 제가 저 대학 졸업하고 처음 놀았더니 좁습니다. 싫습니다. 그랬더니 당신이 발제한 건데 어떻게 못할 수가 있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는데 네. 만들어 놓고 또 하나도 안 도와주고 방해하는 거예요. 저 정부에 있는 사람들, 네. 전경련에 있는 사람들, 또 기타 정치인들도 어떤 정치인은 저보고 급진 좌파라 그러고 어떤 장관은 혁명적 발상이라 그러고 아주 또 고위층에 있는 사람은 비현실적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좀 이해관계가 조금 틀어질 수 있는 그렇죠. 위기를 느끼. 그러면 그래서 제가 저 그만두고 동반성장 연구소를 네. 2012년 봄에 만들어서 지금 약 9년 됐습니다만 하여간 그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갖고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하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한번 해결하자 이런 것이 제 당시 아이디어였고 지금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것도 궁금하네요. 그 경제학자로서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뭐 일단 저 처음 1, 2년은 열심히 얘기하다가 요새 쑥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는 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를 인정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주 좋게 해석하면은 헌법에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가 있도록 해야 된다. 결국 소득을 좀 올려줘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최저임금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들은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특히 노동자들의 저 최저임금을 올려주자 했는 건데 우선 첫째는 속도가 너무 빨랐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인권 정책으로서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취지가 좋을지 모르지만 경제 정책으로서는 다시 말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해서 임금을 올려주면 소득이 올라간다, 소비가 늘어난다. 그러면 물건이 많이 팔리면은 기업이 신나갖고 투자를 더 한다. 그럼 소비도 증진되고 투자도 더 장려되면은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희망으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게 있어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들은 대기업인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을 갖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을 올려주라 그러니까는 자영업자하고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사실은 동반성장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간의 관계인데 작은 사람과 작은 사람의 관계로 문제를 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사실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그 동네 상권을 조금 정비한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납품과 후려치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굉장히 줄이게 한다든지 하면은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올려주면서도 서바이브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이 임금 올려주라니까는 자영업자도 더 어렵게 되고 또 중소기업인들도 더 어렵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우선 소득부터 못 올렸어요. 전체 소득을. 결국에는 이제 10,000원을 아직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뿐만 아니라 그때 소득이 올라갔다 치더라도 결국 소비의 증진을 통해서 경제를 좀 살리자는 건데 소비가 잘 될 것이냐? 가계부채가 그 당시에는 좀 줄었지만 지금은 1,750조라고 그러죠. 굉장히 큰 겁니다. 각자 1인다가 우리 손녀 6살짜리도 85살짜리 우리 사촌 형도 다 3천 몇백만 원의 빚을 지고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조금 올랐다고 소비가 늘어날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인구 구조가 고령자가 많고 애들 안 낳고 그래서
저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고 네. 더 큰 거는 지금 저 소득이 양극화되면서 중산층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소비는 누가 제일 열심히 하냐면 중산층이 하거든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은 없어서 못 쓰고 네. 큰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의 아주 일부만 소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산층이 커져야 소득이 좀 늘어나도 소비가 늘어나는데 중산층이 지금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소득 조금 오른다고 소비가 늘어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좀 평가를 하면 일단은 성공 못했다. 그리고 왜 그걸 갖다 사실 다른 보완책을 써서 했더라면 네. 좋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제 현 정국이 이제 다음 대통령을 여야가 이제 뽑기 위해서 각 당에서 이제 후보군들이 등장하고 있고 5월, 9월, 10월 되면 이제 확정이 될 그런 시점인데 대선 출마를 한번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불출마 하셨죠. 네, 제가 2010년 뭐 날짜도 정확히 기억합니다. 1월 19일 119 네. 그날 발표를 했죠. 이제 대통령에 나오겠다고. 근데 매스컴에서 잘 안 받아주대요. 저는 안 받아줬다는 건 어떤 보도를 안 한다는 거죠, 잘. 반응이 조금 아쉬웠다. 세종문화회관에서 했고 네. 5천 명 왔어요. 그래서 아주 저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저 TV 조금 나오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잘 안 받아줘서 아주 조그맣게 내고 그래서 좀 섭섭했습니다만 그 당시로서는 저 촛불 집회 덕으로 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 될 거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그때 나온 거는 사실은 선거가 이제 5월이었었는데 그 한 5개월, 4, 5개월 동안만이라도 제가 동반성장 캠페인을 좀 벌이자. 이제 동반성장이 9월을 내걸고 한 4, 5개월 동안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국가적 이슈를 좀 키워보고 싶은 걸 그렇죠. 욕심이 있으셨군요. 네. 예. 아니 물론 되면 좋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항상 준비가 안 됐었어요. 2007년에도 하도 주위에서 나오라고 그래서 한번 시도한 적이 시도도 못하고 내가 감이 되나 했는데 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둔 적이 있는데 2017년에도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나온 거는 이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4, 5개월 동안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알리면은 그것도 족하지 뭐 내가 대통령 꼭 돼야 돼 생각 물론 되면 좋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 매스컴이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역시도 제가 준비가 좀 부족해서 그만 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운천 이사장을 이렇게 바라볼 때 참 편안하고 부드럽고 인상 좋고 이전에 그 KBO 총재 하실 때도 이제 본인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야구 중계 이제 화면에 굉장히 많이 잡히셨는데 저분은 총재님이신데 야구를 정말 즐긴다.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스스로는 굉장히 무색무취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고. 그건 이제 아마 KBO 때 그렇다면은 예. 이제 총재가 됐으니까 과거에 그 두산 베어스 팬이 됐다 할지라도 중립을 지켜야 된다. 네. 그야말로 엄정 중립이다. 그런 의미에서 무색무취라고 했다면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예. 제가 사람이 무색무취라고 한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 총장할 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대학을 없애려고 실질적으로 없애려고 무지하게 많이 노력하셨어요. 물리적으로 없애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은 서울대학교 학부 없앤다. 대학원만 서울대학교는 대학원만 있는 예. 학교 만든다는 아이디어. 또 하나는 저 불란서가 과거에 한번 불란서가 과거에 그랬지만 전남대학, 경북대학, 뭐 충남대학, 강원대학, 서울대학 전부 국립대학이니까 강원대학 국립대학 1번 뭐 그다음에 2번이 어딘가 2번, 3번 해가지고 서울대학 번호 4번 해갖고 넘버리를 네, 국립대학 가고 싶은 사람 줄 서래갖고 제비 뽑아갖고 고교 평준화 때 컴퓨터를 뽑듯이 예. 그렇게 네. 하려는 아이디어도 있었고 예. 아이고 별 아이디어 많이 썼습니다. 저 서울대학교 폐지에 관해서 그뿐만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대통령한테 수모 많이 당했어요. 서울대학교 총장으로서. 그래서 저는 정말로 대학 자유를 하기 위해서 네. 제 몸을 바쳤습니다. 학교를 나는 수호했다 그러고 정말로 일을 많이 했다고 좀 자부합니다. 네. 대학 자유라는 물론이고 저 모금도 많이 했고 서울대학교 정원을 1000명 줄였어요 제가.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자기 스스로 대학 정원을 줄인 학교는 없을 겁니다. 네.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그 당시까지 4000명 뽑았고 한때 80년대 초반에는 6000명 뽑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동경대학도 3000, 북경대학도 3000, 대만대학도 3000, 하버드 1600, 콜롬비아 뭐 프린스턴 예일 1300,
심지어 저 시카고 800, 칼테크 400 이런 식으로 네. 뽑는데 4,000명 뽑아갖고 뭐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퀄리티 에듀케이션을 하자 해서 주셨고, 그다음에 기초교육을 딱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양성을 위해서 그 동반성장의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입니다. 제가 총장 되자마자 학생처에 학생 구성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예. 100명 중에 44명이 서울 사람, 26명이 강남 사람.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서울대학교 공립대학이 아니라 이제 서울시립대학 되겠다. 아니, 서울시 강남 구립대학 되겠다. 바꾸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3명 이내로 추천을 하면은 한 5,000명 가까이 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1,200명 뽑고 나머지는 일반 전형으로 뽑자. 이런 게 지역균형 선발되는데, 이거는 지역 간의 동반 성장을 네. 위한 것입니다. 동반 성장 아이디어가 사실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나눴지만,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네. 것이라든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FTA가 국가 간의 동반 성장이라든지. 그래서 저를 갖다 무색무취하다 저는 항의합니다. 그 질문을 딱 드리는 순간 네. 말도 좀 빨라지셨고 목소리 힘도 확 붙어갖고 제가 그 유튜브에 이제 썸네일이라고 올리잖아요. 저희가 네. 이제 제목을 다는데 무색무취비 제가 하나 정해드릴게요. 열혈남아. 네, 고맙습니다. 열혈남아. 유덕화가 주연했던 영화의 열혈남아. 피 네. 끓는 청춘을 보내시고 네. 아직도 그 열정은 남아 계신다. 그럼요. 뭐. 네, 썸네일 열혈남아. 네네. 총재할 때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무색무취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네.